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열심히 공부들 하고 계시죠?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 산업기사 공통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본 이론편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는 건설안전기술, 건설 공구 및 장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 세 번째 챕터죠. 바로 양중기 및 해체공사의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산업안전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약간은 축소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사, 산업기사 영역을 뛰어넘어서요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도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부 양중장비, 양중기라는 것들이 이제 기계안전 분야하고 일부 약간 조금은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건설안전 기술에서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건설 공구 및 장비의 내용하고 일부분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금 출제 범위 안에 있다, 출제 범위 안에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요. 이게 양중기라는 부분이 저쪽 기계안전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 기술에서도 두 번째 챕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공부를 하신다는 측면에서 이번 시간 세 번째 챕터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 두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 양중기 및 해체공사의 안전에서는요. 양중기에 대한 비중 한 50%, 그 다음에 해체용 기구의 종류 및 취급 안전 한 50%, 두 개의 세부 내용 중에서요. 한 비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반반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 어디 하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챕터에서 공부할 내용들 가장 많이 언급됐던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니까 주로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법령 안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타워 크레인에 대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노출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안 안에 타워 크레인이라는 용어들이 등장할 정도로 타워 크레인이 대형 사고들이 많이 연계가 되면서 타워 크레인과 관련된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이러한 시험 범위 안에도 담기게 되더라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건설 공구 및 장비, 그 중에서도 어디에서 이게 담겨져 있었을까요? 맨 마지막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항타기 및 항발기, 여기에서도 항타기 및 항발기를 사용하는 장비 자체가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중량물의 기자재를 말뚝이라고 하는 자재들을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우리가 부속 줄거리로 사용되는 것들이 와이어 로프다 보니까 이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사용 금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양중기에서도 우리가 타워 크레인이라든가 기중기라든가 많은 양중기들이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상하 이동을 한다든가 중량물을 들어 올린다든가 하기 때문에 이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 한다면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와이어 로프에 대해서도 다시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양중기의 종류라든가 뭐 정격 하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양중기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해체공사와 관련돼서는 해체 작업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체용 기구라든가 해체에 대한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더라라고 여러분들은 한 번 정도는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론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체용 기구의 종류 및 취급 안전 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해체용 기구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중 해체용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이 정도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뭐냐면 앞으로 진행될 양가로에 있어서 앞세기부터 시작되는 다음에 나오게 되는 내용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용어적으로만 찾아내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쭉 설명이 나열이 되고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해체용 기구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해체용 기구 안에 해당되는구나 라고서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체용 기구 중에 앞쇠기가 나왔네요. 쇼벨기의 굴착기에다가 유압에 대한 조작 부분을 부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크레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굴착기라든가 그 유압 계통에다가 앞에 하나에 이렇게 유압을 이용을 해서 파쇄를 할 수 있는 파쇄기를 부착해 갖고요. 구조물에 강한 압축을 가해서 파쇄를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파라든가 그다음에 기타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갖고서 파쇄하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도심지 공사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세기다. 이런 것들이 앞세기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쇄 작업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파쇄를 할 때는요. 모든 것들이 건축 공사의 역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통은 공사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먼저 기둥 이렇게 기둥을 이제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닥에다가. 그렇죠? 바닥에다가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제일 먼저 바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기초를 다져 놓으면은요. 제일 먼저 공정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기둥 설치입니다. 기둥 설치.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벽을 연결하게 되겠죠. 이렇게. 벽을. 그러면은 기둥이 쓰고 벽이 만들어지면은요. 두 번째는 바로 벽.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기둥 끝부분하고 끝부분을 연결한 이 부위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우리는 보라고 합니다. 보하고 보가 연결되면은 그 위에다가 바로 네 번째는 뭡니까? 슬라브가 설치가 되죠. 슬라브. 이런 식으로 슬라브가 설치가 됐으면 거기에다 또 기둥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벽체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보가 설치가 되고 또 슬라브가 이렇게 해갖고서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해체할 때는 그 역순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4번으로 설치됐던 슬라브를 먼저 해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보를 해체를 하고 세 번째는 벽체를 해체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둥을 해체하는 즉 뭐냐면 건축 공정의 역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체하는 것들은 건축 공정의 역순이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 파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백호. 그 다음에 쇼벨계, 건설기계, 유압 쇼벨이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브레이커라는 것들을 파쇄기를 달아갖고서요. 건축물을 직접 타격을 하면서 파쇄하는 것들. 통상적으로 쇼벨에 설치해서 파쇄력이 되게 큽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단점이 있죠. 소음하고 진동이 심한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대형 브레이커 역시 해체용 기계기구 중에 많이 활용되는 거였다. 세 번째는 철제 해머. 어떤 것들입니까? 높은 곳에서 크레인에 의해서요. 이렇게 해머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갖고서 뭐 돌출물이 있는 해머들을 달아서 타격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꽝! 이게 뭐 예를 든다면 뭐 5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톤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중량물의 해머를 높은 곳에서 자유낙하시켜 갖고서 파쇄하는
목적물에다가 직접 타격을 하는 방법들. 실질적으로 네,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영화 같은 데서도 옛날 영화 같으면 이렇게 해머를 막 들고서 어떤 목적물을 파쇄를 한다든가 하는데 사용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철제 해머도 해체용 기구의 한 종류다. 핸드 브레이커, 압축 공기라든가 유압의 어떤 충격력에 의해서 콘크리트를 해체할 때 사용하는데 대부분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 소규모 구조물을 파쇄를 할 때 말 그대로 핸드 브레이커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작업자의 의지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진동이 느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비산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에 청력을 손실할 수 있는 많은 소음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청력 보호구, 그 다음에 눈 보호구, 그 다음에 진동 장갑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끌의 부러짐 방지를 위해서는 작업 자세는 수직 방향을 향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해갖고서 수직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경사가 진다든가 하게 된다면 끌이 부러질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정중앙에 중력의 어떤 그 방향으로 해갖고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요 내용들도요 간혹 가다가 핸드 브레이커 작업과 관련돼서 작업 자세는 하향 수직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경사를 둔다든가 수평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 브레이커는 수직 방향에 의해서 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팽창제라고 한다면은 화학물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쇄하고자 하는 하나의 구조물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겠죠.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다가 약품을 주입을 한다든가 해서요. 여기에서 약품이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늘어지면서 처음에 천공 직경을 30에서 50mm 정도 이렇게 천공 간격은 뭐 군데군데 이렇게 두는 것들이죠. 간격을 30에서 70 정도. 그래서 팽창제가 반응을 하면서요. 이렇게 균열을 두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체하는 것들이 쉽게 해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약품 처리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해체의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개봉된 팽창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쓰다 남은 팽창제 처리에 유의할 것. 왜 그렇습니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단기 이렇게 돼 있네요. 사람 손에 의해서 앞에 이렇게 원형의 톱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자르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솔린 엔진이라든가 뭐 유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속 회전시켜서 절단하는 것들로 기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벽체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서 해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콘크리트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쇄를 하다 보면 절단면에서 비산물이 발생을 하면 아무래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 커버 같은 것들을 활용을 잘 부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회전날의 조임 상태, 고속으로 회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임이 되지 않으면은 회전력에 의해서 이탈이 돼 버리면 이 톱날이 비산된다라고 한다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임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대형 구조물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것들, 바닥의 일부 카팅이라고 해갖고서 절단을 할 때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러한 해체 작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체용 기구를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해체를 진행할 때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계획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순서로 할 것인지 아까 해체 순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치의 역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윗단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슬라브를 언제부터 자르고 볼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벽체를 자르고 그 다음에 기둥을 해체를 할 것인지 이러한 도면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많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가설 설비, 방호 설비, 환기 설비, 살수 방화 설비 등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사업장 내 연락 방법이라든가 여기에서 발생된 폐기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재활용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매립을 할 것인지 파쇄를 할 것인지 처분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체용 기계기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 아까 우리가 대형 브레이커를 사용할 것인지 앞쇠기를 사용할 것인지 핸드브레이커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의 작업 방법이 다를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기에서 해체 방법이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작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또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폭발, 발파에 의해서도 건축물을 한 번에 해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되고 있는 화약류가 사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화약류는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다 보관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화약을 어떻게 반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호구 착용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작업자들에 대한 대피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 해체 작업 계획과 관련돼서도요. 여러분들이 필답에서 필기에서는 선택하는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이 중에 뭐 한 3가지 정도를 지문으로 표기하고 연관이 없는 것들을 하나를 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필답형 여러분들이 실기에서는요. 다음 중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작업 계획이 작성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뭐 한 3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해체 작업 시의 안전대책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로 작업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악천후 시에는 당연히 작업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 기계 등을 인양할 때 그물망 또는 그물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작업자의 대피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 갑자기 기둥을 딱 절단하는 순간 건축물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작업자들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들 파쇄공법의 특성에 따라서 대피 상태를 확인하고요. 신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체 작업 시 적정한 위치에 근로자 임시 대피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된다. 파쇄 작업이 이루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발파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작업장 주변에 근로자들을 대피시켜야 된다라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체와 관련돼서는요, 우리가 이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 소음, 진동, 전도에 의한 해체 공법을 적용을 할 때 가급적이면 중량을 잘게 한꺼번에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대형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높이는 가급적이면 낮게 그 다음에 해체는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정이 먼저냐 안전이 먼저냐 환경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최적화돼서 좋기는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기가 지연이 되면 원가 발생이 커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변에 방음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분진,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살수라든가 분진을 예방하기 위한 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폐기물은요 어디다 갑자기 묻는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해체 공사와 관련돼서도 아까 환경적인 피해와 관련된 부분들 해체 작업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 해체용 기계 기구와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양중기의 종류 여러분들 뭐 양중기와 관련돼서는 아까 앞쪽에서도 언급 드린 것처럼 어디
기계 안전 분야, 그 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에서도 두 번째 챕터 건설 공구 및 장비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양중기, 크레인, 그 다음에 크레인 안에는 뭐 고정식 크레인하고 이동식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양중기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라고 한다면 바로 크레인이고, 크레인은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로 구분을 하죠. 고정식 크레인의 대표적인 것들 바로 타워 크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동식 크레인은 우리가 자주식이라고 해서 바퀴를 달고 도로를 운행하는 크레인들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고정식 크레인의 대표적인 타워 크레인을 선정할 때는요, 과연 작업 반경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게 50m 작업 반경에서 회전 작업을 할 것이냐, 10m, 50m 안에 주변에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하겠죠. 그럴 때는 T형 타워 크레인이 아니라 러핑형 L형 타워 크레인이라는 타워 크레인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소음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 인양 능력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재를 인양하는 데 있어서 3톤을 할 것이냐, 10톤을 할 것이냐, 50톤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크레인에 대한 선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인양 능력도 확인해야 되고, 주변에 대한 조건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형태를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잘 안 보이시죠? 이 그림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한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T형 타워 크레인, 여러분들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물 주위에 설치돼서요, 권상, 선회, 횡행 동작을 할 수 있으면서 대표적으로 건설 자재 등을 운반합니다. 타워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운반 안 됩니다. 자재 등만 운반을 해서요, 이 높이에 따라서 건축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워 크레인도 따라가겠죠. 우리가 건축물이 처음에 이마만큼에 올라갔을 때는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선회를 해서 보통은 설치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이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타워 크레인은 무슨 작업을 합니까? 키높이 작업에 의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정도는요, 우리가 처음에 타워 크레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층, 30층 정도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4번에서 5번 정도의 키높이 작업이 진행이 돼요. 처음에 아파트가 뭐 30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30층 높이까지 세워놓는 것들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왜 그러느냐, 이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벽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이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높이에 따라서 벽체 지지라는 것들을 통해서 타워 크레인이 고정이 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축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보다 선행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구조를 띈다. 그래서 보통은 한 30층 정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한 4번에서 5번 정도의 키높이 작업, 해체도 마찬가지겠죠. 점점 그렇게 키 낮춤 작업을 해서 설치가 되고 해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면은요, 아파트에만 설치되는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플랜트 현장이라든가 댐이라든가 교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토목 현장에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T형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마스터라고 그런다. 기초부가 있고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찌부, 카운터 찌부 이런 정도로 형태가 돼 있고요. 이게 트롤리라고 해갖고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자재를 양중할 거리를 조정하는 트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재를 인양한다. 뭐 이러한 정도로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고정식 크레인의 대표적인 타워 크레인은 어떤 것들은 T형 이렇게 해갖고서 말 그대로 T형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건 T형. 그렇죠? 그 다음에 L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 보셨나요? 타워 크레인들 마스터가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그렇죠? 여기에 찌부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좀 좁죠? 위로 향한 것들. 그래서 이거는 L형 타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형 타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타워 크레인인데 주변에 장애물이 없다거나 넓은 회전 반경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T형 T형 타워가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안전하고 작업 능력이 우수합니다. 근데 작업적으로 제한이 있을 때 주변에 타 건물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지상권 침해, 남의 영역까지 침범할 수 없는 좁은 공간, 내 작업 반경 내에서만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러핑형이라고 이야기하는 L형 타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형 타워에 대해서 작업 능력은 한 70%에서 80% 수준이긴 하지만 네, 지상권 침해에 대해서 상당히 유리하고 주변에 건축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T형 타워보다는 L형 타워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고정식 타워 말고 이동식 타워 크레인은요 말 그대로 도로를 주행하면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식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설치 해체가 그때그때 가능하다. 단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이동거리가 너무 길다거나 하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동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작업할 때마다 설치를 하고 해체를 하고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야 되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 군데를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주행이라든가 선회 그 다음에 중량물 인양을 할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장비로 이동식 크레인이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동식 크레인도 타워 크레인이 L형과 T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이동식 크레인 같은 경우도 유압식 하이드로 크레인과 기계식 크롤러 크레인이 있다. 하이드로 크레인이라고 한다면 유압에 의해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소음이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100톤 이내의 크레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이드로 크레인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롤러 크레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바퀴 이렇게 탱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탱크 바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 의해서 막 이동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한궤도에 의해서 등판 능력이 좋고 할 때 활용되는 것들 기억하시죠? 바로 크롤러 크레인은 그러한 무한궤도식 바퀴를 장착을 해서 이동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접지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경사지가 있다든가 한다고 하면은 하이드로 크레인은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타이어에 의해서 자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웃트리거를 보통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크롤러 크레인은 그에 비해서 어느 경사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집안의 상태가 약간은 불리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이 가능한 그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동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뛰어난 장비는 크롤러 크레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중기에 대해서 크레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 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뭔지 아시죠? 일명 사다리차 이런 것들도 리프트의 하나의 종류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건설 안전 기술에서 이야기하는 리프트는 바로 건설용 리프트입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지만 아파트 건설 현장 외부에 설치돼서요. 자재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철제 형태의 리프트가 바로 건설용 리프트다. 그래서 미리 설치된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상하 운동을 반복하는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리프트. 대표적인 것들 바로 양중기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듀엘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간이 리프트라는 것들 여러분들 저기 자동차 정비하려면은 윙 올려갖고서 그 밑에 정비사들이 들어가갖고서 뭐 엔진 오일을 교체한다든가 차량 정비사업소 기억하시죠? 그럴 때 쓰는 이러한 것들도 네, 간이 리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다리차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리프트의 방호장치로서는 공과 방지장치,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양중기의 종류로서는 곤돌라입니다. 곤돌라. 곤돌라도 여러분들 건설 공구 및 장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고층 건물 같은데 외부에 유리창이라든가 무슨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레일을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가 곤돌라나 리프트나 이런 것들은 미리 설치된 가이드 레일을 따라서 상하 운동하는 장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 스스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수동식 같은 경우는 사람 작업에 의해서 한번 설치된 것들은 좌우로 이동이 안 되고요.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위아래로만. 좌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가이드를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거기에서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또는 하강을 하기 위한 설비다. 여러분들 곤도라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그림이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양중기의 종류로서는 승강기가 있겠죠. 그래서 승강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 사람만, 그 다음에 화물만, 그 다음에 또 저런 것들도 있죠. 뭐 차량 같은 것도 차량용 이런 엘리베이터도 있고, 승강기의 안전장치로서는 과부하 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그냥 조속기라든가 출입문의 인터로크 장치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양중기의 어떤 그 안전장치와 관련돼서는 기계 안전 분야하고 같이 여러분들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중기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 주기는 사업장에서 설치가 딱 끝나면은 3년 이내에, 단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6개월마다 우리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된다. 안전검사 내용 안에는 과부하 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 이상 유무, 그렇죠? 브레이크하고 클러치, 와이어 로프하고 달기 체인, 그 다음에 훅 달기 기구의 손상 유무, 배선이라든가 집진장치라든가 기타 컨트롤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안전검사 내용에 포함을 해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처음 설치되고 나서 6개월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중기의 안전수칙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격 하중 등의 표시를 할 때 이런 것들, 하중이라든가 운전 속도라든가 경고 표시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 전격 하중 등의 표시에 돼 있고요. 두 번째,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네. 저는 한 별표 한 2개에서 3개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10m/s일 때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가 금지가 된다. 15m/s일 때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이 중지가 된다. 이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0m일 때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장치, 작업 중 크레인의 이상 유무 점검, 건설용 리프트의 이상 유무 점검. 다음 중 강풍에 따른 순간 풍속이 30m/s를 초과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4번. 타워 크레인의 운전 작업 중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0m/s일 때 기준, 15m일 때 기준, 30m, 기타 35m일 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은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그냥 갖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따가 나중에 문제로서도 한번 여러분들 뒤쪽에서 한번 다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시 조치사항, 작업 순서를 정해야 되고요. 주변에 출입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상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작업을 당연히 하면은 안 되겠죠. 작업 장소에 의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크레인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규격 볼트 이런 것들을 정품이 아닌 불법 볼트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타워 크레인이 과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타워 크레인들이 대부분 외산 장비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그 자재들 파손된 것들을 가져오려면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법적으로 국내에서 가공해서 하다 보니까는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격품에 대한 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라라고 정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작업 계획서에 대해서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 종류 및 형식, 설치, 조립, 해체 순서, 그 다음에 작업 도구, 장비, 방호 설비. 마지막으로는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까지도 담겨져야 된다. 타워 크레인은 모든 설치, 조립, 해체를 할 때 이런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돼야 될 내용들이 무엇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타워 크레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벽에다가 지지하는 방법도 있고 주변에 벽이 없을 때는 스스로 와이어 로프에 의해서 지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벽에다가 지지할 때는요. 제조사의 설치 작업 설명서에 따라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건축 구조라든가 기계라든가 건설안전기술사, 건설 분야의 지도사의 확인을 받아서 표준 방법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몇 메타 높이마다 벽체에 대해서 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을 한다거나 관통 이렇게 해야 되지 콘크리트 벽면에다가 뭐 잡아 맨다거나 안 됩니다. 관통 뚫어서 콘크리트에다가 뚫어 갖고서 고정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타워 크레인을 고정하기 위해서요. 아직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에다가 고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에 의해서 건축물에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의 하중이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를 해라 라고 돼 있고 와이어 로프 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타워 크레인을 지지를 하는데 기존에 벽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벽에다가 지지하는 방법. 이게 바로 벽체. 근데 벽이 없어요. 그럴 때는 타워 크레인을 어떻게든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와이어 로프로 고정할 때는요. 전용 지지 프레임을 사용합니다. 그냥 뭐 이 과정 고정 자체가 약하게 바닥에다가 매립이 되어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전용적으로 와이어를 당겨 줄 수 있는 샤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얘기. 와이어 로프의 설치 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점은 4개소 이상. 제가 지금 4개소 표시했죠? 더 많으면 더 좋겠죠. 더 많으면. 근데 4개보다 부족하면은 안 된다. 와이어 로프의 고정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가져야 되고 클립, 샤클 등의 고정 기구를 사용을 해야지 철선이라든가 반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한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강도와 장력,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를 해야 된다. 와이어 로프가 가공 전선에 근접하지 않아야 된다. 주변에 이렇게 횡단하는 전기줄, 소위 말해서 그런 충전전로 이런 데에는 근접하지 않고 와이어 로프를 내렸다고 한다면 주변에 이런 가공 전선이 없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의 안전 기준, 방호 장치를 조정을 하고요. 안전 밸브 조정하고 해지 장치, 과부하의 제한 이런 내용들 주변에 출입 금지를 포함을 해서 크레인 작업의 안전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레인의 대표적인 방호 장치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방지 장치 뭡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그래서 이 후크가 위로 쭉 딸라 올라가서 작업자의 운전원의 오류에 의해서 이 후크가 위로 이렇게 건과가 되려고 할 때 미리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여기는 일정 부분을 지금 선을 넘었어요. 작업이 중단을 하세요. 부저로서 울려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압적으로 이게 만약에 후크가 툭 건들게 되면은요 자동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후크가 줄 넘어가 갖고서 물건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거나 제동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건과 방지 장치다. 후크 해지 장치는 뭡니까? 바로 요거. 네. 여기 별거는 아니지만 요거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서 여기에서 이렇게 와이어 줄이 어떤 느슨하게 걸려 있을 때 이게 휙 벗겨지는 것들을 예방해 주는 것들입니다. 딱깍딱깍 설치가 되겠죠. 이게 딱깍딱깍 안쪽으로는 열리고 바깥쪽으로는 안 열리고 바로 대표적인 크레인의 방호 장치, 공과 방지 장치, 훅 해지 장치
기타 뭐 과부하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차량의 능력을, 장비의 능력을 초과를 했을 때 당연히 제한되는 그런 것들. 비상정지 장치, 갑자기 장비가 기울었다든가, 그 다음에 과부하에 의해서 장비가 전도될 우려가 있을 때 갑자기 더 이상의 작업을 끊어주는 이러한 비상정지 장치가 있고요. 브레이크 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차량에도 있는 것들. 인디게이터라고 해갖고요. 운전석의 계기판 안에서 우리가 장비의 상태를 한눈에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그널 장비, 인디게이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크레인 안에 안전장치로서 설치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와 관련돼서 달 기구의 안전계수는 최대 사용 하중을 절단 하중으로 나눈 값을 우리는 달 기구의 안전계수라고 해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하고 가끔 헷갈려 하시냐면은 저 뒤쪽에 나오는 달 비계의 안전계수하고 여러분들 꼭 헷갈리십니다. 달 비계 안전계수. 제가 달 비계 안전계수가 나올 때 달 기구의 안전계수를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용어 자체가 달기, 와이어 로프, 체인, 그 다음에 훅, 클램프, 샤클 이러한 내용들이 유사하게 나오면서 안전계수가 15, 3, 4 이렇게 표현되는데 달 비계의 안전계수도 유사한 형태로 안전계수가 제시가 되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혹 달 비계의 안전계수, 문제는 달기구의 안전계수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달 비계의 안전계수하고 가끔 헷갈려 갖고서 문제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양중기의 와이어 로프를 이야기를 할 때 달 기구의 안전계수냐 달 비계의 안전계수냐 정확하게 그런 용어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암기입니다. 암기하셔야 될 내용들. 아시겠죠? 조금은 복잡하더라도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할 때 10, 화물의 하중을 지지할 때 5,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 3, 그 밖의 경우 4. 이런 것들을 꼭 암기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적격한 와이어 로프 사용 금지 기준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지난 챕터 2번째에서 나왔던 내용들. 소선의 수가 10% 이상 끊어진 것, 공칭지름, 마모가 7%를 초과를 한 것, 꼬인 것, 변형된 것, 열과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사용 금지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 두십사. 이런 것들은 뭐 그림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가면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 로프입니다. 그래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과 관련돼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관련된 내용들, 두 번째 거 같은 거 주행로의 상측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은 크레인,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 이동식 크레인. 그래서 이런 내용들 확인해 두시고요. 리프트하고 곤도라 이렇게 네 가지 양중기에 대해서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중기 및 해체공사의 안전 비율 자체는 양중기 50%, 그 다음에 해체공사 50%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두 번째 챕터하고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안전 쪽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상기하시면서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야,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된다면 꼭 여러분들 점수로서 갖고 갈 수 있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학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